안녕하십니까.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의를 맡은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복지사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좀 어색하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한데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거리에 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의료사회복지사인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려나 혹은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를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에서 여러 환자분들의 질환 관리라든가 이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족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질병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5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질병을 받아들이는 단계이기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병이라든가 죽음 같은 무거운 것 말고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무거운 주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심리적인 단계를 겪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겪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정의 단계에 조금 더 길게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울의 단계에 푹 빠져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협상의 단계를 아예 그냥 건너뛰어서 지나가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5가지의 단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단계를 우리 모두 다 겪고 있고 그리고 이 5가지의 단계들을 전부 다 겪어서 맨 마지막에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염증성 장질환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의 단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 단계는 아니야,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혹은 이 진단이 진짜 맞나? 혹 오진이 아닌가? 이렇게 심각한 병까지는 아니겠지. 그냥 가볍게 지나갈 거야. 그냥 나는 평상시처럼 살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분노의 단계는 불특정한 어떤 조물주라든가 불특정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단계인데 내가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굳이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단계이고요. 협상의 단계는 꼭 우리가 믿는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더라도 불특정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에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잘 살겠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면 제가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뭔가를 협상을 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울의 단계는 이러한 앞에서의 단계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뭐 이런 심리적인 단계를 겪으시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맨 마지막의 단계가 수용의 단계인데 아마도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겠나 보다.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사실인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실질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제 이런 설명을 쭉 들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셨을 텐데 내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때가 바로 저 때였구나. 내가 우울의 단계에 있었던 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혹은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의 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시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본인의 인생을 계속해서 되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가 무엇 때문에, 뾰족히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고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단계인 부정의 단계에 어떤 분이 머물러 계시다고 하면 이분은 아마도 본인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전전하면서 계속 검사를 받으실 거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치료의 시작 자체가 뒤로 많이 늦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죠. 우울한 반응은 물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살기 싫은 단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또 치료를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방에서 환자분 괜찮습니다. 제가 약 드리고 관리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아무리 격려해도 이분이 치료에 잘 딸려오시질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심리적인 단계를 다 겪고 심리적인 균형을 회복한 수용의 단계가 되어야만 치료의 적극적인 주체와 관리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수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성질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을 먹으면 낫거나 이례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면 완전히 나아지는 그러한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성질환은 이것을 관리하고 같이 일생 동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을 잘 다니시고 유지해 주시는 것, 이렇게 질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삶의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치의사 선생님을 좋은 명의를 만나시고 이분을 신뢰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질환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조차도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의 권위자였던 교수님께서는 암 환자는 우리 몸의 일부를 암에게 전세를 내줬다고 생각해라.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전세를 내줬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용의 단계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만 내 몸에 전세를 주었지만 많은 말썽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달래가면서 관리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내용이신 거죠. 치료 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관계는 우리는 다만 치료의 수혜자로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 몸을 맡기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말씀만 잘 들으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질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치료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치료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식을 늘리고 이 질환을 24시간 저희가 우리 몸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염증성 장질환이 잘 알수록 증상 조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흡연 여부라든가 질병의 발생된 연령이라든가 질환의 양상 같은 다른 요인보다도 이 질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증상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신가요? 그냥 의사 선생님만 믿고 한 달에 한 번씩 진료 열심히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약속하셨던 식사일기를 열심히 쓴다든지 내 몸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찰한다든지, 그래서 이 치료의 과정에서 모니터링 되는 것을 진료방에서 의사 선생님께 거꾸로 모니터링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 과정에 같이 투입이 될 때 저희의 질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변화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입니다. 팽팽하게 잰다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팽팽하게 죄면 언젠가는
그것이 팡 하고 터지거나 팡 하고 끊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것은 사회 재적응 척도라고 해서 지난 1년간의 생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가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것을 100이라고, 이것이 최대치의 스트레스라고 저희가 가정했을 때요, 아래처럼 여러 가지 생활상의 사건들을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했지요. 제가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질환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생활상의 사건들을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받으시면 일단 본인의 건강이 좀 변하고 질병을 이제 얻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좀 들고, 또 규칙적으로 외래 진료를 오셔야 되고, 때로는 뭐 입원도 하셔야 되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식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 만약에 외식을 하시게 될 때도 외식의 메뉴도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면 직장 생활에서 조금은 지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제가 전부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217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질환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보다 약 2배쯤 높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통칭해서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저희가 유스트레스라고 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상황도 유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디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이것이 유스트레스인 친구는 아마 시험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안 받는다, 시험에.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를 할까요? 시험 전날에도 아마 잠을 잘 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점수는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디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어떤 친구가 시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서 시험 시간에 종이 땡 울리고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시면 시험지를 받는 순간 눈이 하얘지면서 시험지가 백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또 풀 수가 없겠죠. 시험지를 받는 순간부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는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유스트레스는 좋은 기능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받은 것이 물론 스트레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진단을 받았을 때 뭐 별 문제 아니지, 뭐 이제처럼 똑같이 살면 되겠지,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어?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요,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을 하셔야 우리가 식생활도 변화시키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럴 수 있는 동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유스트레스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것인데요. 외부에서 이러한 디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부적응의 양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신체적인 증상을 느끼고 행동적인 증상을 느끼고 심리 감정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신체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통증이 심해져서 어깨가 결린다든지 등이 아픈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적으로는 뭔가를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갑자기 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좌절하게 된다든지, 굉장히 성급한 게 뭔가를 결정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시고요. 행동적으로는 저희 보통 많이 하는 거 손톱 깨물기,
발떨기 뭐 이런 것들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뭔가를 막 드시잖아요. 과식을 하신다든지 심지어는 이게 지나쳐서 폭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소위 해소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자가 측정하는 도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 혹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거죠. 꾹 참기.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참는 것이 영영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참긴 참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소위 폭발을 하게 돼서 특별히 일과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가깝고 만만한 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단을 받고 또 이 질환을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풀 것인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기운이 많이 필요하고 또 피로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뭐 점진적인 근육이완법이라든지 복식호흡과 같은 호흡법, 명상요법 그리고 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그런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직된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의사소통을 배우고 자기 주장 훈련을 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께서 익히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많이 갖고 계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뭐 명상을 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또 호흡조차도 힘든 환경에서는 내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내 생각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지? 이렇게 인지 재구성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에서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면 승리에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대해서 바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배우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염증성 장질환 팀과 상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후에 소개드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경우에는 올바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그것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또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종교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종교를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종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만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보기가 굉장히 복잡하시죠? 사실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료비는 크게 급여 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은 단순하게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 비급여는 커버가 되지 않아서 환자가 다 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은 급여 부분 중에서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위 산정특례가 돼서 뭐 5%다, 10%다, 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급여 부분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보통의 건강보험 환자는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0%, 5%, 10%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보통 세브란스 병원에 오셔서 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라는 것은 급여 부분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비급여는 그대로 환자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비급여는 그대로 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제도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건강보험 환자를 의료급여 환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여 부분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셔서 치료를 지속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공적인 제도나 민간의 후원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적인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위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의 소득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이것을 매해년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것이고 올해 2020년에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74만 9,174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120%. 그러니까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져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중위소득의 개념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도 제가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는데요.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원 제도들의 신청지에 가셔서 혹은 전화로 직접 본인이 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기준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고 그냥 접으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놓고 따져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부분 중에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요.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에는 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평범하게 외래 진료를 다니실 때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혹시라도 어떤 긴급한 사유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되시겠지만 이럴 때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는 약 3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실질적인 것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각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 가구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120% 미만 그리고 재산 기준 보게 되고요. 부양 의무자 가구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다 실시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해당이 되고 외래 같은 경우에는 4대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도 일정한 합산을 하셔서 적당한 금액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때는 전체 진료비를 지원받으시는 게 아니라 비급여 부분 중에서 50%를 지원받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게 복잡하실 텐데 사실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저희들도 매해년마다 고시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내용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챙겨서 하시기가 혹시 어려우시다면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지원 제도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는 저희 병원 자체로 후원하는 후원금을 또 일정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셔서 면담과 평가를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교육이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중에서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회사업팀을 찾아오셔도 좋고 주치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사회사업팀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